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이고은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 윤석열 대통령 순방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인사를 당했는데요.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인사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실상 경질했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김 원장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는데요. 네. 권춘택 1차장, 김수현 2차장도 동시에 교체를 했어요. 아하. 그래서 수뇌부 3명이 동시에 이렇게 교체된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보이고요. 또 현재 원장 후임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극약 처방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신임 홍장원 1차장이 직무대행을 당분간 맡게 됩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이 수뇌부를 일시에 교체하는 이 고강도 인적 쇄신 카드를 뽑아드는 게 결국 국정원에서 내부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 6월 달에도 비슷하게 국정원 내에서 잡음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5개월 지나서 다시 대대적 교체를 한 거잖아요. 이게 네. 사실상 초강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 지난 6월에 국정원에서 특정 간부의 인사 전횡 네. 논란이 불거졌었죠. 그래서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서도 이달 초에 또 내부 인사 문제가 또 외부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김 원장의 반대파에서는 6월 달에 인사 파동 때 이 그 전횡을 했다고 지목됐던 A 씨가 그 A 씨와 가까운 사람들이 또 이번에 인사 개입을 연루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네. 반면에 김 원장 측에서는 아니다. 지난 정권 시절에 비위 의혹 등이 뒤늦게 불거져서 감찰을 받은 이들이 이 김 원장을 흔드는 것을 이렇게 반발을 하고 나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정보기관에서 인사 때문에 파벌 투쟁이 벌어지는 것 이런 것이 또 외부로 유출되는 게 반복됐기 때문에 이런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국정원장을 따로 지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후보로 오르고 있습니까? 네, 내외부에서 여러 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내부 출신으로는 일단 대북공작국장 출신의 김승영 국정원장 특보 그리고 유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고 외부 인사로는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그리고 김숙 전 국정원 1차장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권 핵심부에서는요. 네. 김용현 현 대통령실 경호처장도 네.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회 소식입니다. 지금 마지막 정기국회 예산 전국 이어지고 있는데요.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벌써부터 신경전이 치열하네요. 네, 뭐 본회의 예정돼 있지만 이 예산국회가 정쟁에 매몰돼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또 손준성, 이정섭 등 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그리고 쌍특검법까지 처리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공언했지만 국민의힘 당연히 본회의가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잡아놨기 때문에 탄핵안과 같은 정치적인 이런 목적으로 본회의 소집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결국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만 집중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지난번에 처리 못한 탄핵소추안 같이 처리하겠다. 란 것 같은데 지난 본회의 때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철회하면서 뭔가 탄핵 이런 걸 막았는데 이번에도 어떤 카드를 꺼낼 수 있을까요? 뭐 지난번 상황 잠깐 말씀드리면 이전에 국민의힘이 지난 9일이었죠. 국회 그렇죠? 본회의에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이게 보고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 당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서 이 예정되어 있었던 필리버스터가 있었는데 이 필리버스터 계획을 철회하면서 탄핵안 처리를 저지했습니다. 이 본회의가 산회되면서 이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졌던 것인데 그때 두 법안을 내주고 이 방통위원장 탄핵을 막았던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는 대응 카드가 내년도 예산 협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이 민주당이라고 하더라도 이 예산 정국에서는 무작정 이걸 막기에는 또 쉬운 상황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인 걸로 풀이됩니다. 자, 말씀처럼 민주당이 지금 다수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1월 30일, 12월 1일 본회의 앞으로 좀 어떻게 정확하게 진행이 될까요? 이게 결국 이
총선인데요. 네. 이번 예산국회가 내년에 총선을 앞둔 마지막 예산국회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는 결국 내년 지역구 예산 상당히 중요한데 현행법상 예산을 증액하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하고 네. 또 여당과 또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전처럼 완력으로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 본회의 개최 일정도 합의됐다고 하지만 좀 예측이 어려운 것이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본회의를 열면 당연히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할 게 불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이것도 관건이고요. 또 지난 본회의 때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우선이다. 그런 이유로 단독 처리에 좀 신중했던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는데 이 때문에 민주당의 요구에 맞게 김 의장이 해당 날짜에 또 본회의를 열어주느냐 이것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도 그렇지만 쌍특검 이른바 쌍특검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이것도 공방이 거셀 것 같습니다. 네, 쌍특검을 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네. 처리를 시도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미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이 쌍특검 법안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권을 단독 통과시킨 바가 있지 않습니까? 또 당초 지난 23일에 본회의에서 또 이 쌍특검법을 상정할 예정이었는데 네. 본회의가 또 열리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도 이 쌍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상당한 공력을 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 처리 법정 기한이 12월 2일입니다. 이게 좀 만약에 본회의가 이제 처리가 안 되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처리가 안 되겠죠.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네. 탄핵안이나 이 쌍특검 법 외에도 예산안 내용 두고서도 여야가 이견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안 법정 기한을 지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이고요. 네. 이게 법정 시한이 2일인데 2일은 물론이고 9일에 있을 정기국회 내에서도 처리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 나옵니다. 작년에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에 예산이 처리가 12월 됐었죠. 24일 새벽이었어요. 네.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 도입 후에 가장 늦게 처리가 됐었다. 이런 전례가 있었는데 그 전례까지 되풀이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자, 한중일 3국 부산에서 만났는데요. 외교장관 회담이 연쇄적으로 있었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박진 외교부 장관, 가미카와 일본 외무상, 또 왕이 중국 외교부장 각각 만났어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어제 오전이죠.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부산에서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한 85분간 만났다고 하는데요. 양측은 회담에서 지난 23일에 서울 고법에서 나온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 판결에 대해서 입장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네. 알려지고 있고요. 또 일본은 이 판결이 국제법과 한일 합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후에 한중 회담도 2시간가량 진행이 됐는데요. 양측은 최근에 이제 북러 간 군사 협력 또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 문제 또 이에 따른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조치 등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또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양자회담 이후에 한중일 함께 모인 외교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현안이 좀 상당했을 것 같아요. 4년 만에 만난 자리잖아요. 네, 각각 양자회담을 네. 가진 후에 3국 외교장관들이 함께 모인 함께 또 모여서. 외교장관 네.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3국 외교장관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2019년 8월 아하.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이후에 4년 3개월 4년 만에 일이라고 하고요. 이번 외교장관 회의는 삼국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는 이런 기존의 입장이 반복되기는 했는데 사실 구체적인 의견 조율까지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연내 개최 여부도 좀 주목되는 사안이긴 했는데요.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이고 또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정찰 위성 발사를 했죠. 또 9.19 군사합의 파기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진 회동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 큰 것 같은데 이번 외교장관 회담 통해서 안보 협력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큰 겁니까?
네, 일단 이번 외교장관 회의가 3국 간의 안보 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네. 토대 정도는 마련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현재 정세가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로 재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로서는 또 이 중국과의 협력이 또 사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회의에서 박 장관은 최근 북한의 도발 그리고 핵 개발이 영내 평화 안정에 최대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네. 삼국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각급에서 소통을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고 또 향후에 그래서 중국과의 소통이 또 얼마나 더 활성화될 수가 있을지 이게 또 관건입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외교장관 회의를 넘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삼국 정상회의로 이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네. 또 정상회의로까지 이어져서 삼국 간의 안보 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2030 엑스포 관련해서 자, 이번 주 발표를 합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네,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는 28일 밤 12시쯤 그러니까 29일 새벽 넘어가는 그 시점인데 이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투표는 프랑스 파리에서 이루어지고요. 국제 박람회 기구 이른바 BIE 총회에서 회원국이 182개국이 되는데 이 182개국의 비밀 투표로 결정이 됩니다. 자, 프랑스에서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도 한덕수 총리 바통 터치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고 봐야 되는데 자, 지금 182개국 대표를 다 만날 수 있는 겁니까? 다 만나는지는 저도 그렇죠?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윤 대통령이 이 런던 국빈 방문을 마친 후에 지난 23일에 프랑스 파리로 또 날아갔어요. 그래서 전 정부가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서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외에 모든 일정을 이 BI 182개국 대표들과 만나서 득표전을 펼치는데 할애를 했는데요. 네. 윤 대통령이 파리를 방문한 게 올해 벌써 이제 두 번째인데요. 대통령이 1년에 한국가를 2번 방문하는 건 좀 이례적이라고 하고요. 그만큼 이번 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유치 가능성이 얼마 되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정부가 2차 투표에서 막판에 역전을 노린다 이런 기사가 있는 걸 봤을 때는 부산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아닌 건가요? 네, 경쟁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두 나라가 더 있습니다. 예. 후보지가 우리나라 부산,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렇게 세 곳인데요. 현재로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좀 강력합니다. 네. 부산보다 1년 먼저 유치 활동 시작했고 또 오일머니 전략으로 기세가 굉장히 강력한데요. 최근에 그 사우디의 그 공식 엑스포 유치 기관이 있는데 그곳과도 각국 언론들에 따르면 이 25일 기준으로요. 사우디를 공식 지지했다라고 하는 국가가 총 122개국입니다. 너무 많네요. 이게 회원국이 182개국이잖아요. 넘어가네요. 이제 3분의 2를 넘어서는데 1차 투표에서 사실 3분의 2 이상을 얻게 되면은 1차 투표에서 이제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나 뭐 언론에서는 또 대역전을 그렇게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해외의 좀 그 분위기나 온도차가 좀 있기 때문에 실제 득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대륙에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대륙별로 경우의 수도 한번 따져볼까요? 일단 뭐 우리가 현재로서 그렇게 우세하게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중동, 아프리카 이쪽이 총 68개국인데 네. 뭐 66개국이 사우디를 지지하는. 여기는 중동, 아프리카가 거의 다 뭐 저 사우디 쪽이네요. 사우디가 뭐 우세한 지역이기는 그렇죠. 합니다. 아시아 대륙 회원국도 만만치는 않은 게 총 24개국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이 13개국이 사우디의 엑스포 유치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주 대륙의 총 32개국 중에 23개국 그리고 태평양 국가 14개국 중에서 뉴질랜드를 제외한 13개국이 모두 사우디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탈리아 로마도 있다고 했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EU 국가들은 1차 투표에서 로마를 지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조금 난관이 예상되는 이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 지지를 했던 나라들이 반란을 이른바 반란표를 좀 얻어야 승산이 있다 이 말인데 전략이 좀 있는 건가요?
어쨌든 이제 1차 투표에서 최대한 표를 좁힌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분의 2가 되면 네. 1차로 끝나버리니까. 3분의 2까지는 만들지 않고 2차 투표에서 좀 더 승산을 좀 걸어보겠다라는 건데요. 예. 그래서 관건의 1차 투표에서 좀 더 많은 표를 얻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지난 1일에 사우디가 2034년 피파 월드컵 개최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형세가 또 이것 때문에 우리 쪽으로 기울 것이다. 두 개 다 이런, 하기 네. 좀 힘들지 않냐. 그런 분석도 있는데요. 예. 또 사실 이게 득표 결과에 영향을 줄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고은 평론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